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에서 진행하는 선호다방 진행자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복지 전문가이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경제위원장 전 울산광역시 의원이신 백은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만나니까 더 반가우신데요. 고맙습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울산이 지금 사실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복지는 다른 도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참 많죠. 네. 그러면 울산 지금 전반의 복지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울산 전반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의 사회복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발도 늦고 속도도 느린 늦게 출발한 거북이의 젠걸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가 시작된 시절부터 우리 울산은 지금까지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말을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주로 그 주력 산업들이 서비스 산업보다는 제조업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가장 늦게 그 광역시로 성격한 도시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의 사회복지가 인프라나 기관, 어떤 시설 뭐 이런 것들은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채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7대 민선 그 송철호 시장 정부 때부터 좀 복지 도시로서 이제 전환하려고 묻은 애를 썼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늦게 출발하고 그리고 걸음도 빠르지 않은 거북이의 쟁걸음처럼 그렇게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그런 수준의 복지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1970년대 그 산업 여건이었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한참 은퇴를 하고 이런 시절이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울산이 감당해야 할 복지 대상자들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산업 여건들이 이제 고령화되어 가서 우리 도시 자체가 노령화되고 있고, 또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장애인의 어떤 그 탈시설화로 인해서 자립 욕구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시민들은 높은 사회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없을 만큼 좀 느린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복지는 이 예산이 겸비하지 않으면 복지가 따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서구에 보면 실질적으로 뭐 복지 예산이 40%가 넘어가면 네. 이 사회를 복지 사회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복지 예산 비율이 아주 낮은 나라거든요. 네네. 근데 지자체로 넘어오면 또 지자체는 너무 또 예산이 작아서 네. 복지 예산이 어떤 구로 가면 뭐 60% 이렇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울산시의 지금 복지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네. 있습니까? 우리 울산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추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20년부터 4년간 2024년까지를 보면 우리 울산 예산 복지 예산이 약 그 2020년도에는 1조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조 7,760억 원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 이것을 전체 예산에 대비해 보면 우리 울산의 전체 예산이 4조 7,932억 원이거든요. 그 중에 아마 1조 7,768억 원이라는 것은 약 37.1% 정도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복지 예산이 이제 울산 전체 예산의 37.1%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 보더라도 11.3%나 증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어떤 그 예산 대비 보건복지 예산을 보면은 전체 대비 보건복지 예산은 약 1년에 한 12.34%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예산 비율도 전국에서 좀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꼴찌에서 한 두 번째 속하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복지 예산이 37%가 이렇게 책정됐다 해서 뭐 시 관계자들은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회 수당 성격의 어떤 여러 가지 기초연금이나 부모 급여, 그다음에 또 생계 급여 뭐 이런 것들을 떼고 제외하고 순수하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그 나눌 수 있는 복지 예산은 굉장히 그 저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자연정가분, 네. 노령화 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복지 비용들이 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게 사회 급여 예, 수준이죠. 이게 늘어나면서 마치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그렇습니다.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건 그 주민들의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네. 이게 과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체감되지 않는지 이게 또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복지 예산이 꾸준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떨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이것이 닿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쓴 돈은 많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은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시혜적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가 발달하고 방금 이야기한 그 은퇴 세대들이 많고 또 청년 실업 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청년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또는 발달 장애인 가족 뭐 이런 새로운 복지 대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선별적 복지만 너무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그 보편적인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률이 확 떨어지게 나타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이나 동구나 또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인프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복지 체감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부천의 사례처럼 복지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 자기들에게 필요한 복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시민 참여 예산제를 좀 우리 울산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그리고 그 복지 예산마저도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좋겠다. 네. 아니 그래 그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 뭐 울주 군수를 하면서도 네. 느꼈던 게 이게 주민들하고 너무 괴리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예산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제대로 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령화 사회가 또 눈앞에 다가왔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노인 복지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 한때는 남북 간의 갈등, 네. 이 동서의 갈등,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완전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기성세대인 우리가
대한민국 먹거리를 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애도 놓고 싶은 것도 없고 애를 키우기도 한국에서는 어렵다. 네. 그런데 지금 현실로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보면 청년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더욱 체감하는 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 이게 한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울산에서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뭐 위원장님이나 저나 곧 노인 세대에 접어드는데요. 당장 우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울산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령화 노인의 문제를 요양원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요양원에 맡기는 방식은 한계에 달했고 또 우리 문화와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이 노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노인 세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내 집에서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생활하다가 내 집에서 보호받고 내 집에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집에서 눈 감고 싶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세대가 어른들을 보는 관점도 가능하면 좀 집에서 모시고 싶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모시는 것을 굉장히 좀 부도덕한 또 불효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맡기는 거 가지고 보호하는 거 가지고 이 노인 복지를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센터 또는 지역 뭐 포털 커뮤니티 케어 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노인 병원에 가실 분을 최대한 요양원에 오래 있게 하고 요양원에 가실 분을 최대한 경로당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오래 있게 하고 또 주간보호센터에 가실 분을 최대한 집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오래 있도록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좋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노인을 한 분을 복양하고 그 케어하려 그러면은 뭐 따라야 하는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간병도 해야 되고 또 요양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식사도 해결해야 되고 또 뭐 어떤 그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은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주자 하는 것이 이제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천시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지자체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 그 집에를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보면은 주민센터가 마치 그 주민들의 그 뭐죠? 취미 활동 공부하는 곳 같아요. 마치. 근데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이러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케어 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돌봄 센터 또는 커뮤니티 케어 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 가는 게 지금 우리 울산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단체장을 하면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의료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특히 울주군에 가면 네네. 북구도 좀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가면 실제 어르신들 밖에 안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을 제대로 아침 저녁으로라도 가서 케어라도 해주면 네. 한 사람이 케어를 해주면 예를 들어 뭐 피도 뽑아서 당뇨 검사도 해보고 혈압도 재주고 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병원하고도 연결해주고 네. 이런 거를
사실 간호사 한 명만 구입해도 되는데 네. 이 한국 의료법에 의해서는 이런 걸 하려면 의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마을 자체가 공동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사 문제도 네. 사실 마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네. 그 지난번 대선에 이런 말을 있었잖아요. 뭐 점심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점심 네,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전년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큰 문제지만은 이게 지금 보면 복지 부분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네. 고독사 문제 네. 그리고 또 장애인 문제도 있거든요. 네. 네. 이 두 영역에 대해서 네.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네. 합해서 말씀을 좀 예.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금 그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 마을에서 공동으로 케어하고 공동 생활을 통해서 그런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때 그 위원장님이 울주군수로 계실 때 그 경로당 지원 조례 같은 게 있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지금 현 시대의 우리 문화적 관점이나 또 의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누군가 이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인 가구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거의 그 1인 가구 또 고독한 어떤 혼자 있는 가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로 이렇게 지역 사회와 거의 단절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양호합니다만은 남성 1인 가구 중장년층에서 약간 은둔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사회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독사 문제는 행정 당국에서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찾아가서 서비스해주고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1인 세대 고독사 문제, 독거 노인 문제 또는 어르신들의 어떤 가정에서의 케어 문제 또는 장애인의 어떤 케어, 자립 문제 이런 것들 모두를 좀 우리 현재의 AI를 이용해 가지고 IT를 이용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기법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은 이제 복지 행정도 좀 스마트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고독 1인 가정이나 또는 홀로 있는 어르신이나 또는 뭐 언두년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행정사무소에 있는 행정 직원이 가가지고 그걸 발굴해가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대처해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 가정의 어떤 뭐 비밀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를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생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죠. AI가 뭐 세금이 밀리는지 아니 공과금이 밀리는지 아니면 수도 요금을 수도를 쓰는지 안 쓰는지 전기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그 살고 있는 사람의 생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은 행정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실은 혼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욕구를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경기도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거기서 하는 걸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공과금 체납 상황 그다음에 또 의료 병원에 가는 거 그래서 병원 의료가 얼마나 중단되었느냐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뭐
단전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단수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개별적인 서비스 욕구를 분석해내는 그런 AI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도 이제는 좀 스마트하게 이러한 시스템도 개인 신상의 어떤 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울산도 실제로 복지 시스템들이 제대로 빨리 구축하고 지금 AI든 네, 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든 이런 시스템들은 빨리 구축해야 되는 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 말씀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의 그렇습니다. 시스템들입니다. 네, 네, 네. 근데 복지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보면 행복한 삶이거든요. 네,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사람 누구나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삶들을 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화된 사회라서 이건 정부가 정말 어려운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빠져 있는 세대들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에 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또 지자체가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실질적으로 경제도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제대로 된 구축을 해야 되는 경제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복지 시스템들도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네. 좀 더 올려가야만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봐주세요. 네, 이제는 우리 울산의 복지도 좀 그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사회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그냥 복지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사회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하더라도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복지를 지금까지 시혜적인 측면에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이 정도 우리 국가가 주는 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저는 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정말 그 생선을 주기보다 물론 생선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생선을 줘야죠. 그렇게 그 선별적 복지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생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보편적 복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선을 주기보다는 생선을 함께 생선 잡는 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 이렇게 노인 수당을 줬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사회의 어떤 공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간다면은 시혜적인 측면의 어떤 그 복지 비용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산을 해서 자기가 그 만든 재화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고 행복 수준이 높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복지 영역의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분절적으로 선별적 복지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복지를 서비스를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평가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아주 개별화되게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선을 줄 사람, 어떤 사람은 생선을 잡는 것에 이렇게 참여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생선을 잡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 이런 식으로 좀 개별화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행정당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이 이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야말로 양쪽 그 사회복지와 사회적 경제를 잘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서로 상승효과를 미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바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그리고 복지, 보편적 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사회주의 논쟁으로 이게 몰아붙이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로 가면 네. 실질적으로 이 연봉이나 노동자의 연봉이나 이런 게 한국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벤처가 연봉이 현대자동차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40% 50%를 세금을 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나머지 그 뭐 연봉이 1억이라면 한 4,5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떼고 그럼 뭐 한 5,500만 남는 중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또 주택으로 나가요. 근데 뭐 먹고 사느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이를 놓으면 아이 키우는 데는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도 정부에서 다 해주고 노후도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내가 지금 세금 내는 게 나의 적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말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봐 주십시오. 복지국가가란 이런 것이다. 네. 이런 것 좀.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또 정말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한번 넘어지면은 다시 그 일어설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뭐 유럽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선진국들을 보면 복지국가들을 보면 많이 버는 사람과 좀 적게 버는 사람 간에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세금의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떼고 좀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거의 안 떼어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을 거의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후에는 그 살아가는 어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뭐 잘 살았던 사람이나 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이 소득을 못 올렸던 사람이랑 비슷하게 맞춰줌으로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굳이 막 치열하게 경쟁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밟아가면서까지 자기가 뭐 많이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고 조금 유연한 그런 분위기의 사회가 이제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하는 각박한 지금 사회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복지도 선별적 복지로서 복지 대상자와 복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탁 나눠버리고 교육도 그 1등과 뭐 1등하지 못하는 사람을 딱 나눠버리고 이렇게 굉장히 분절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사회 구조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산업사회 도시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업사회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산업사회 중에서도 사람 중심의 어떤 문화가 좀 꼽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중심 복지도시 울산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그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도해 나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좀 그 개별적인 그 삶을 중심에 두고 기본 사회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 복지 뭐 이런 것들이 핵심 그 엔진으로 이렇게 작동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복지 사각지대 또는 경제의 사각지대 또는 그 기본적인 삶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책무가 아닌가.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회복지와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그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기본적인 삶이 보편적인 삶이 잘 영위되도록 그 기본적 사회를 기본 사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 복지 제도를 펼쳐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 복지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 기틀이 마련되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랑을 한 개 하자면 제가 울주 군수 시절에 그 코로나 시절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전국 보편적 복지 신호탄을 제가 사올린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네. 예, 많은 국민 울주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그 네. 코로나 지원금을 줄 때 사실 이게 보편적 복지의 한국의 최초의 시기거든요. 그게 첫 시작이었죠. 첫 시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직 전 국민에게 뭐를 해준 거, 전 시민에게 뭐 해준 거는 제가 첫 발을 네, 내딛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내면서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에서 안 된다, 모든 곳에서 이 보편적 복지는 한국 사회에서 멀었다, 안 된다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국가도 따라왔고 경기도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그 다음 날 또 경기도도 따라왔고 전국 80여 개의 지자체가 따라와서 이 보편적 복지 신호탄을 제가 사올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 세금은 차등으로서 받고 복지는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저는 꿈꿉니다. 네. 예.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기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위원장님이 군수 시절에 했던 그 신호탄, 그 국민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기본적인 재화를 제공해서 그것을 또 지역 사회에서 소비함으로 해서 지역 사회 상권이 또 살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고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던진 큰 화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제공은 행정에서 하되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세금이니까 행정에서 하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좀 사회적 경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한다면은 더 큰 그 역할을 분담하고 시너지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복지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이 치열한 동물의 세계로 가느냐 이게 이제 전환기에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 정말 따뜻한 복지 사회로 가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